자, 157페이지 하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청방입문서, 즉 김인문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한 글을 남겼다. 그 다음 답 설인기서, 설인기는 당나라 장수죠. 당나라 장수에게 답을 남겼다. 그래서 답 설인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강수는 육두품 출신입니다. 육두품 출신입니다. 김시성이 아닌 사람들은 강씨, 채씨 이런 사람들, 설씨 이런 사람 전부 다 육두품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수 아버지하고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불교를 새 애교라 비판하고 도덕적 사회적인 출제받아 중시하였다. 강수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너는 불교를 공부할 것이냐 유교를 공부할 것이냐 물어봤다는 거죠. 강수가 대답하기를 아버지 지금 저희 친구들과 얘기해봤더니 지금은 유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불교는 세상 밖에 새 애교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 밑줄 그으면 돼. 새 애교라고 밑줄 긋습니다. 세상 밖의 종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은 유교이지 미리서 제가 죽었을 때 이후에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보다는 유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강수의 문제점은 출세는 육두품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육두품으로서 간직에 나가는 게 한계점에 봉착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강수가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생겼어요. 같은 육두품 내에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 문제가 없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하는 여인이 신분이 제일 낮은 대장장이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 아버지 걱정되잖아요. 자기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물었다는 거죠. 자, 대장장이 딸과 결혼을 하겠느냐? 하게 되면은 너의 신분이 육두품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격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관직에 나갈 수 없는데 이거 감수하겠느냐? 감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유학을 공부하는데 유교 경전책 어디에도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어느 유교경이 그렇게 적어놓겠어.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한 여인, 대장장이 딸이든 무엇 관계없이 나는 저 여인과 나는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나당 전쟁의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이때 설인기 같은 장수들이 중국 언어에 해당되는 말로 이렇게 압력을 주는 편지글을 막 보낸다고요. 그 편지글을 읽고 해석하고 답장을 쓰는 사람이 신라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은 인사가 강수였어요. 그래서 강수가 와서 직독직해를 하게 되면서 이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 권위가 다운됐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왕 입장에서는 저 인재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전쟁 중인데. 필요하겠지. 야, 너 산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시 관직에 나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되었다. 어때 이 사람은? 되게 강수를 뒀죠. 신분이 낮은 계급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또 산속에 행복히 잘 살려고 했더니 국가에서 불러서 갔더니 또 예교 역할도 하게 됐다. 그래서 강수를 두신 분입니다. 예교 문서 작성에 되게 능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설총가죠. 자, 설총 아까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죠?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원효대사의 아들입니다. 하왕계를 남겼습니다. 신문왕은 아첨하는 신하보다는 충직한 신하, 할미꽃의 간을 따라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 통일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왕이 첫 번째가 신문왕입니다. 문무왕 때 통일이 완성되고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신문왕은 삼국이 통일되다 보니까 되게 권력도 강화됐고 왕권도 강화됐고 그래서 그 주변에 여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뭐 옛날 왕실을 들으니까 뭐 여인들이 많아질 수 있죠. 이해는 가지만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의 왕이 아닌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설총이 왕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기요,
너무 많아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왕에게. 그래서 하왕계라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하왕계.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계율이에요. 꽃의 임금에게 내리는 계율이다. 꽃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미꽃과 할미꽃으로 비유했다. 자, 장미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건 간신일 가능성이 크다. 할미꽃은 예쁘지 않지만 꾸준한 면이 있다는 거야. 이것은 충신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간신을 멀리 하시고 충신을 가까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설총의 하왕계입니다. 잡으셨겠죠? 그 다음에 김대문가죠. 김대문가입니다. 김대문 밑에 최치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김시성을 가진 사람 뭐라고 그랬죠? 진골. 김씨가 아닌 사람 뭐죠? 육두품이에요. 이 사람들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이 사람이 쓴 겁니까? 저 사람이 쓴 겁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김대문가죠. 악본. 유교의 의학사상에 있까 종래의 음악을 정의했다. 음악학자입니다. 악본. 고승전. 승려들의 얘기입니다. 승려들의 얘기입니다. 한상기저택 적어놓겠습니다. 한산주에 군주로 갔을 때, 지방관으로 갔을 때 서울에서 보고 들은 얘기가 뜻이에요. 서울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기록했다. 한산기예요. 이해가죠? 한산에 지방관으로 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랑세기. 하랑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아쉽게 이 책들은 전부 다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랑세기는 필사본이 하나 존재하죠. 필사본이란 누가 이 책을 보면 똑같은 책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필사하는 겁니다. 복사기로 돌리지 직접 쓰는 겁니다. 지금 복사기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필사본이라고 해요. 부필. 부에서 찍었다. 필사본이 있는데 이게 진위 여부가 복잡해요. 진짜다, 가짜다. 네, 진짜다, 가짜의 내용 때문에 복잡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일부분은 진짜인 것 같고 일부분은 그 시기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는 한자를 갖다가. 19세기, 20세기 쓰는 한자를 갖다가 하랑색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위 여부가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삼국유사가 어찌됐든 간에 필사본을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하랑들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고 약간 쇼킹한 얘기도 있고 되게 복잡한 얘기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 쇼킹한 얘기는 이제 성풍속도에 관련된 부분 되게 쇼킹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신라 시대의 그 성풍속이 되게 오픈 마인드뿐만을 넘어서 되게 쇼킹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이 깜짝 놀랄 얘기들이 되게 하랑색이 많이 나온다. 그다음 최치원 보시죠. 육두품위로 당나라에 유학을 갔고 빈곤가에 급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나라의 중앙의 관료 생활도 했고 지방관 역할도 하게 됐어요. 근데 소문에 진성여왕식이 소문을 들어봤더니 되게 신라 사람이 있는 똑똑한 놈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진성여왕이 콜했겠지. 들어오라고. 뭐 해달라고? 우리나라 좀 개혁 좀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근데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높은 관직이 좀 필요하지. 근데 육두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야? 하천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육두품이 최고 관직이. 위에 진골들은 컨트롤이 안 되는 세력들인 거지. 정작 개혁의 대상이 육두품이 아니라 위에 진골이잖아요. 왕족들이잖아요. 왕족이 아니라 왕족들을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내야 된다는 얘기. 얘들 듣겠어? 감히 뭔데 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과정 뭐야? 성공에 실패해. 실패해버린다. 실패해요. 그래서 진성여왕의 시무, 개혁책 10가지를 건의하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최치원은 운둔해 버리죠. 산속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여러분 국어시간에 나온 게 이 제목이 추야우중해. 국어시간에 배우시죠? 안 나와? 책에 나와. 여러분 국어 고문책에 나올 거야. 자, 개혁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버렸어.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가만히 저녁에 앉아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야. 추우야 우주야. 가을, 늦가을 밤에 비는 오는데 뜻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다시. 사람이 와준다는 거야. 나를 다시 불러서 경주로 가서 다시 개혁했으면 쓰겠다는 그 마음이 여기 잘 반영돼 있다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지. 산속에 처박혀서 집을 짓고 텐트 치고 비를 맞으면 되게 초량하죠. 누군가 와서 나를 갖다가 다시 불러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게 추야우중이라는 거죠. 네. 최치원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보겠습니다. 신성여행이 심으십죠. 당나라 체류시 토항소 경문. 자르면 이렇게 당나라의 관직을 하고 있는데 항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중앙관리입장에 토벌해야 되겠지. 토벌에 대한 경문, 연주는 전단지야. 병사들에게 이 사람들을 제압해야 되는 이유를, 당위성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토항소 경문, 명문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이 개원필경 안에 들어가 있다. 최초에 쓴 책이 개원필경이라는 신문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그 다음에 사륙집, 사륙집이 나와 있죠. 사륙집은 7급에 한번 우리 기출이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시문집이에요. 시와 글을 쓰는 걸 갖다가 종합해 놓은 게 시문집이라고 하는데 사륙집이라고 합니다. 사육 한자로 이렇게 적습니다. 사육집이란 게 남아있더라. 제왕연대력 별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당나라의 황제의 역사를 배웠던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책을 쓰려고 봤더니 우리 신라시대 왕들은 다 이거예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왕이거든요. 공통점이 다 부족 장의 개념이에요. 보시면 중국은 전부 다 황제잖아. 황제 밑에 왕이고 왕 밑에 급이 이거거든. 부족 장들이거든. 근데 자기 나라 역사를 쓰는데 전부 다 부족 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야. 쪽팔리게. 그래서 어떻게 다 뭐라고 적은 거야? 왕이라고 하자.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잖아. 원래는 소지 마립간 이러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뇌물왕, 소지양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아니 존심이 있잖아. 유학 가는 나라는 황제잖아. 그리고 주변의 나라가 다 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도 아닌 왕 밑에 옛날 역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전부 다 부족 장들 개념을 여기 쓰긴 좀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차 이망해서 다 왕으로 바꾸자 이런 뜻이. 제천에 대한 얘기 됐습니다. 160페이지 가보시죠. 역사서 보겠습니다. 역사서. 고구려백제 신라. 자, 이문진의 신집. 백제, 고흥의 서기, 신라의 거칠을 국사, 영양왕, 근초광, 진흥왕. 가장 빠른 게 어딘가요? 4세기니까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6세기, 영양왕 600년이니까 7세기가 되겠죠. 네, 백제가 가장 빠릅니다. 참고로 역사서를 편찬될 때는 되게 왕권이 강한 시기예요. 네, 왕권이 강한 시기에만이 역사책을 쓸 수 있어요. 아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기술학, 천문학, 고구려, 고분벽화에 덕흥리 고분의 견우 직류도가 보이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첨성대, 천문을 관측했다. 성동왕 때 누각전, 목판인쇄물, 무구정강 되게 다란하게 연기줄 긋고요. 목판인쇄물 가장 오래된 거죠.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석가탑이 밑줄 긋습니다. 우리 기출 한번 나왔죠. 다보탑이라고. 석가탑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발달돼야만이 만들 수 있는 탑들이 있습니다.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금속 공예 기술을 보겠습니다. 백제의 칠지도, 근초광식이 일본의 하사품. 금동대항로,
금동대학로 이덕왕 시기. 네, 금동대학로 이덕왕 시기. 누구를 기리게 한 거죠? 아버지? 네, 성왕을 기리기 위한.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갖다가 사찰 오시고 불을 피울 수 있는 향.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들, 그 다음에 통신라 시대 성덕장 신정들 전부 다 금속 기술의 발달을 보고 있다. 자, 국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학. 국학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 국립대학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요즘 좀 대학이죠, 쉽게 해서 국립대학의 줄임말입니다. 신문왕에 미치고 있습니다. 신문왕 때 설립되었다. 그리고 성덕왕 때 국립대학에 공자의 하상이 안치됐다. 공자의 하상이 안치됐다는 의미는, 공자의 하상이란 말은 그림과 조각을 얘기합니다. 하상이니까. 당과 국교가 체계됐음을 의미한다. 저는 당과 국교가 체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나라와 국교가 체계됐음을 의미한다. 아니, 중국 놈을 갖다 우리 국립대학인 학교에다가 액자 걸어서 넣을 수는 없잖아. 적성국가에. 우리가 김일성, 김정은을 여기다 걸어놓을 수 있어? 저 시계에 있는 데다가? 못 걸지. 그잖아. 적성국가인데. 근데 이제 성덕왕 때는 공자 해상이 안치됐다는 얘기는 유교의 가장 근본은 공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안치됐다는 얘기는 국교가 재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개칭되었다.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우리 첫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소수림 얘기할 때. 태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왕권이 내가 약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담고 싶다? 한무제를 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는 거고요. 설립 목적 전지향권 확립과 유교 장려책이었다. 교육과정 보시죠. 1과, 2과, 3과 국악입니다. 필수 과목만 미줄 긋습니다. 논어, 효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논어와 효경이 필수 과목입니다. 논어는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간략하게 쓴 글을 갖다가 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을 제자들이 편찬했다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수업하는데 필기를 쭉 했다. 그럼 여러분이 필기노트 하잖아요. 응? 그걸 여러분 타이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독서산품 가가죠.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때. 우리나라 최초 관리채용 시험제도이다. 그러나 과거 시험은 아니다. 과거 시험은 말 그대로 공채라고 하는 시험인데요. 이거와 좀 차이가 있다. 목적, 유교정치 이념 정립, 왕권 강화를 목적이었다. 실질적 이유는 육두품을 배제하고 진골을 등용하기 위해서 실시하였으나 진골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그래서 독서산품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진골들이 뭐라고 들어갔나요? 제도가 골품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상품, 중품, 하품, 책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관직을 하사할 목적이었다. 결국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원성왕 시기에 유일하게 이러한 제도를 쓰려고 했다는 그 의의가 크다는 거예요. 원성왕 시기에 독서산품가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학문 가겠습니다. 육부에 유교식 명칭이 들어가더라.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충, 인, 의, 지의 신이거든요. 충, 인, 의, 지의 신인데 이 명칭을 관직명에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 붙이면 돼.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명에다가 유교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 이상향을 여기다 관직명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해란 나라가 유교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2번 유학생 당일 빈곤과 합격 오강찬, 고원고, 오소수 등 10여 명 발해인들이 10여 명 정도 합격했다. 빈곤과에. 그럼 신라인들도 분석해 본다면 여기가 90명 정도. 바뀌었으면 안 됩니다. 빈곤과 합격자 순서를 봤더니 공부를 누가 제일 잘하는 건가요? 신라인들이 공부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빈곤과 합격자 비율을 본다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비율로 본다면 얘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해공주 묘에 사륙별체 멋진 글들이 보인 걸 봤을 때 이미 발해 학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더라는 것. 162페이지 야청도의성 다듬이 소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보자면 다듬이 소리입니다. 현재까지 기출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모의고사는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자, 양태사라는 사람이요. 양태사라는 사람이 일본의 예교관으로 파견됐다는 겁니다. 예교관 파견돼서 본인이 예교 업무를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서 고양이 소리, 다듬이 소리를 듣다. 우리나라 사람만 유일하게 뭐죠? 길다란 빨래에다 때리는 거 있죠. 요즘 치면 세탁기에 탈수 기능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빨랫감을 넣고 돌에다 넣고 방망이질에 물을 빼는 거예요. 탈수망. 옷을 두르게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옷에 물이 젖어 있는 걸 빼는 거예요. 이게 다듬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대표적인 풍습 중에 하나인데 업무를 마치고 귀국을 하려고 봤더니 옆집에서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저도 고향 생각이 나더라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162쪽 하고 있습니다. 졸리신 분 잠 좀 깨시고. 자, 서리 하늘 달 밝은데 은하수 빛나 이국 땅 머무는 나그네 기양 생각 깊도다. 긴긴 밤 홀로 앉아 시름 이기지 못하는데 호련히 들리나니 이웃 안악 다듬이 소리 바람결 따라서 끊일 듯 이어지며 별들이 기울도록 잠시도 멋지 않네. 고국을 떠난 후로 저 소리 못 듣더니 먼 이국 땅에서 그 소리 다시 듣네. 일본입니다. 이국 땅은요. 그대 든 방망이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푸른 다듬이돌 고른가 거칠은가 약한 체질 온통 구슬땀에 젖으리 옷 같은 두 팔도 힘이 붙여 지쳤으리. 예. 우리의 풍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고 발해의 다듬이랑 우리의 다듬이라는 게 거의 같은 민족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게 보통 저도 모의고사를 자주 만드는데 이거 문제를 낸다면 이거 던져주고 이 지은이가 쓴 나라와 관련된 설명 옳은 거 물어보거든요. 자기 나라 발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해의 특징을 선택지 하나 고르면 돼요. 이거 나오면 되게 심플하고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술 가겠습니다. 163쪽. 예술 갑니다. 고구려 미술. 특히 이제 고분이죠. 옛날 무덤들을 갖다 우리 이제 고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이렇게. 능, 총, 묘. 예, 왕이랑 왕실 사람들이 무덤을 능이라고 하죠. 왕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총, 무슨 총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장군 총 이렇게 하듯이. 그 왕이랑 왕실 능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가장 유력한 유물이 발견될 때를 갖다 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덤 안에 벽화가 있던 그 다음에 유물이 발견된 어쨌든 이런 게 발견된 것을 우리는 총이라고 불러요. 요거 아닌 그 무덤을 얘기하죠. 이것도 아닌 무덤, 묘라고 보통 얘기하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죽으면 뭐가 되죠? 능이 돼요? 고맙습니다. 누가 제 능일 된다고 하니까 되게 고마워. 제가 왕이 될 상인가요? 지금 마스크 쓰고 얼굴도 잘 모르는데 지금. 예? 왕이 될 상이에요? 예. 좋습니다. 글쎄요. 이 팔자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고구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초기 고분 보겠습니다. 자, 무덤 주인의 생활을 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귀족들의 모습이잖아요. 왕실과 귀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 시대에 잘 산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무덤 안에 있는 그 벽화들 그림 어떨까요?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계급사임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손님을 접대하는데 노비들이 무릎을 꿇고 접대하는 모습들이 막 나와요. 신분제 사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고분 벽화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돌무지 무덤. 자, 돌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다 해서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석, 쌓을 작자, 돌석자, 무덤 총자. 대표적인 게 장군총, 태왕릉 이렇게 합니다. 장군총은 밑에 그림을 봐주시죠. 제일 하단부에. 이게 장수왕릉으로 추정됩니다. 장수왕릉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태왕릉, 아버지인 강희토대왕릉으로 추정됩니다. 대신에 지금 장군총은 어느 정도 좀 보존이 됐죠. 대신에 태왕릉은 거의 반파됐습니다. 지금 관리도 안 되고 복원도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지금 있다 보니 자기는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시황이라 생각하면 얼마만큼 뜯어 고쳐놨겠어요. 근데 고구려 왕이다 보니 대충 그냥 사람만 못 들어가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특징 벽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벽화가 없습니다. 백제 서청동 고분가죠.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 양을 주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제일 밑에 기단부가 있어요.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무덤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3층 계단에 기단부가 있는 모습은 고구려와 백제의 공통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덤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 무덤을 통해서 부유족이 일족이거나 부유족이 일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즉 주몽과 원조 둘 다 전부 다 건국자인데 다 부여에서 남한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무덤의 형태를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무덤이란 게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시골 같은 데 공동묘지 가보세요. 거의 무덤 형태 일정하죠. 그렇지 않나요? 시대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지만 거의 일정하거든. 그럼 자기 조상이 쓰는 무덤을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이거밖에 없거든. 여러분 공동묘지다가 여러분 시골 뭐 아버지 고향 할아버지 고향 가면 어떻게 대부분 무덤이 어떻게 됐죠? 이거잖아요. 지하에 땅을 파고 여기 시신을 여기다가 안치하고 여기 무덤에다 그 봉부를 만드는 거잖아. 여기 무덤이니까 한번 훼손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이 무덤이라는 것은 되게 뿌리를 되게 찾아가기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후기 갑니다. 점차 추상화되어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 그림이 변화됐다. 추상화 몇 줄, 사신도 몇 줄. 그 대표적인 게 굴식 돌방 무덤, 강서대묘, 그 다음에 쌍형총. 쌍형총은 기둥이 2개란 뜻이에요. 무덤이 커지게 되면 중간에 기둥을 중간중간 2개를 놔야 된다고. 왜? 무너지지 않게끔. 쌍형이라는 얘기는 기둥이 2개다. 근데 그 기둥이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돌멩이 세운 게 아니라 그 기둥이 팔각 원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팔각 원당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무덤 구조에서 나타난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즉 그리스 로마에서 신전에 쓰이고 있는 게 팔각 원당형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각을 잡았다고. 그래서 이게 아랍 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고구려라는 나라가 되게 개방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구 문물을 유럽 문물을 갖다가 아랍인들을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총, 무용총, 춤추는 모습이죠. 각조총은 씨름도입니다. 각자란 말은 한자로 씨름을 의미합니다. 삼실총은 방이 3개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방실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벽화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모주림 천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주림 천정구조 밑줄 긋습니다. 자, 모주림 천정구조를 1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넘어가죠. 165쪽 오른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 끝부분의 모서리를 점차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모주림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서 타설해서 되게 단단하게 하죠.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접착되니까. 예전에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을 줄여서 가는 방법들이에요. 지금 그림 좀 봐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집을 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 거예요. 일종의 고구려 그 성벽을 쌓듯이 들여쌓기 공법을 쓰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게 쌓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명 들여쌓기 공법 비슷하죠? 이거 모주림 구조라 불러요. 일본 애들은 이걸 다르게 표현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부 다 말각조정이라는 용어를 썼죠. 일본식 역사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모주림 구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가끔 말각조정 나오면 이게 같은 말인데 일본 애들 표현 방법이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갖다가 이제 입체 화면으로 이렇게 봐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어떻게 이제 이런 별자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천정에다는 별자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벽화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이잖아요. 여기 입구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입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굴식, 우리가 지하철 타면 이제 쭉 들어가는 방식, 굴식 돌로 만든 무덤이다. 이걸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원래 누구 건가요? 고구려 거잖아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이 영향을 준다고. 제일 발해. 그 다음에 백제, 신라, 모든 나라에 전부 다 굴식 돌방 무덤이 전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삼국이 모두 다 발해까지 전부 다 굴식 돌방 무덤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그만큼 고구려 문화의 영향력이 지대에 있음을 잘 보여준 단면 중에 하나이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대표적 고분 보겠습니다. 쌍영총, 오타가나에서는 평만이 아니라 평남입니다. 평안남도의 평남의 용광에 서해계통의 영향을 받아 전실과 후실 사이에 팔각기둥이 있습니다. 석실에는 벽화도 여인도 기사, 무사도, 우차도. 한 페이지 넘겨봅시다. 164페이지. 이게 쌍영총입니다. 기둥이 두 개인데 그 기둥이 팔각형입니다. 즉 기둥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방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강서고분 가죠. 자, 우연리 고분,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사신도가 보이는 걸 봤을 때 도교의 양입니다. 자, 강서고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청룡, 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대개 상상의 동물에 보시면 되겠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르게 표현하면 방위 표시이기도 합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벽화 그림도 보이더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수산리 고분, 여인도, 우산 쓴 모습, 일본의 다카마츠 고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165쪽. 165쪽 그림 봐주시죠. 수산리 고분 여인도와 일본의 다카마츠 고분 봐주시죠. 네. 그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들고 있는 모습, 우산이 좀 다르죠.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전파됐거나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 그쪽으로 건너갔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무용총, 수렵도와 무용도림. 자, 무용총을 보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무용총의 수렵도. 자, 이 고구려인들의 어떤 그 사냥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무용총의 수렵도. 그 다음 오른쪽 보시죠. 무용총의 무용도. 여인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그 무용총은 고구려인들의 어떤 그 기상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요. 무용총의 수렵도는 일종의 춤이죠. 네. 이 무용총의 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복식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얀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박혀 있죠. 일명 이걸 땡땡이 줄무늬라 불러요. 이 땡땡이 줄무늬는 우리나라 복식사의 고구려에 없는 복식이에요. 이건 인도의 복식이라고 이게 복식사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땡땡이 줄무늬는 인도 겁니다. 인도에서 유행하는 패션이 고구려에 유행했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고구려라는 나라는 직접이 아니면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전 춤이 이렇게 출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이 꺾여서 춤을 출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걸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장면 어느 한 부분을 캡처했거나 우리 카메라로 찍어서 스냅 사진 찍어서 쿡삭 이런 장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죠. 각저총. 각저는 우리 한자로 씨름입니다. 씨름도라는 뜻입니다. 서역계통의 인물이 그려진 씨름도 별자리 그림 165쪽 그림 보시죠.
자, 나무 밑에서 심판이 보이고 두 장정이 팬티만 입고 씨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가 코가 메부리 코예요. 얘가 서역인이에요. 서역인, 즉 아랍 계통의 애들이 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인들의 개방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메부리 코죠. 네. 앞으로 오시죠. 덕흥리 고분. 고구려 전기 벽화 속 벽화 전실벽에 강개투장의 연호인 영락 18년의 명문이 있고 고구려에 기한 유주자사 진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주자사 진의 밑줄 그으시죠. 다시 앞으로 오시죠. 165쪽 가봅니다. 자,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벽화 오른쪽 면에 유주자사 진의 모습이 보이고 좌측에 유주자사에 관할하는 13태수들이 경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되게 있죠. 유주 지역의 13명의 태수들이 진에게, 자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벽화를 그려놨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유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명인데요. 이 유주자사에서 유주라는 게 어딘지를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과 우리를 따져봐도 유주라는 곳은 없어요. 연구해봤더니 북경 근처라는 거예요. 그럼 고구려 어느 시기에 우리의 영토가 북경 근처까지 됐다는 거예요. 왜? 관리가 파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 생각은 이미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더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주자사 진이라고 하는데 13개 관리들이 보고하는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영토가 한반도 영토 또는 요동까지 미치는 게 아니라 더 오늘날 베이징 증방까지 갔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구,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다시 앞으로 또 가야 되겠습니다. 안악 3호분 대행렬도 다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안악 3호분은 뒷페이지 가야 되겠다. 166쪽 가보겠습니다. 안악 4호분 행렬도 보시죠. 이 안악 3호분은 되게 그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벽화이기도 합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벽화이다. 안악 3호분은 지금 행차도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행차도인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귀족들이 어떤 행차도일 것이다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왕의 행차도일 것이다 보는데요. 북한의 학자들은 주로 왕의 행차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귀족들의 행차도로 보시는데 최근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왕의 행차도로 보고 있는 경향이 되게 짙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학생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그걸 발표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 그림을 지금은 흑백으로 나와서 잘 모르겠는 한데요. 칼라 그림을 만들어서 학대시켜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깃발이 있습니다. 성상이라는 얘기는 왕을 뜻하는 거거든요. 성상 깃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부대들이 사열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사열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보시면 왕이 행차할 때 군 부대가 행차하는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거든요. 제일 앞에 무슨 부대 순서가 있거든. 전쟁할 때 그대로 행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왕의 행차도가 아닐까 저도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시험에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논문 쓰려고 하면 이런 거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세히 나갈 필요는 없다. 166페이지 고분 형태 변체를 꼭 봐주시고요. 이건 꼭 보셔야 되고 하나 오타가 있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백제점 부분 봐보세요. 백제 웅진식의 굴식 돌파 송상리 고운 벽화 있다고 전제 써져 있음을 없음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있음을 없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줄 거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굴식 돌방 무덤 보시면 김유신묘, 계능, 성덕장릉 있죠. 계능은 원성왕릉입니다. 계능은 원성왕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주 애동읍 계능리에 있어 해서 보통 우리가 계능이라고 할 뿐입니다. 경주시 애동읍 계능리라고 해서 보통 계능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로 원성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말로 잡으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 술에 있죠. 이분들의 그 모습에 사람의 하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상이 조각되어 있다. 둘레돌로. 이 12신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려와 조선 왕실 등에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무덤을 만들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보호석에다가 12신상을 조각해 놨다고요. 꽃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체는 12개의 동물의 모습, 하체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려서 그 묘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게 됐다. 이게 신라 통신라의 무덤 형태가 고려 조선에까지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른쪽에 백제미술 가겠습니다. 백제의 고분 한성시대 계단식 돌무늬 무덤 석천동 고분 벽화 없습니다. 초기 고구려 고분과 유사합니다. 지금도 이거 석천동에 가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석천동 송파구 석천동에 가면요. 백제 건국 주도 세력이 고구려 개념을 뒷받침한 내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이다. 웅진시대 굴식 돌방무덤 벽화 있음을 없음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굴식 돌방무덤 벽화 있음을 없음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식 돌방무덤의 가장 기본 전제사항은 뭐냐면 벽화가 존재하는 건데 백제에서는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벽돌무덤 가겠습니다. 벽돌무덤의 별표를 5개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낮은 단계의 별표 5개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의 별표 5개. 다 맞으라고 주는 것. 자, 송상리 6호분은 벽화 천장에 사신도 1월도 벽화가 있습니다. 6호분에 밑줄 긋습니다. 지금 벽돌무덤 2개가 발견됐습니다. 웅진에 가면요. 사신도하고 1월도 발견되고 있다. 자, 무령왕릉 보통 7호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벽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돌무덤에 어떤 것은 벽화가 있고 어떤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벽화가 있다 없다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남조의 양나라, 남조의 동그라미, 양나라의 동그라미. 보통 이진 남북조 할 때 남조 국가가 있고 북조가 있는데 남조라는 뜻입니다. 아마 1교시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이해 갈 겁니다. 남조와 북조에 관련된 부분 아시죠? 이진 남북조 할 때 기억나세요? 안남할 수 없어 봐야 돼요. 보시면 돼요. 남조의 양날의 장을 봐서 쌓은 전축분이다. 전축분을 밑줄 긋습니다. 전축분. 벽돌로 쌓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벽돌로 쌓은 무덤. 이건 우리가 아직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양나라의 벽돌을 만든 기술자들이 와서 벽돌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었거나 이미 만든 벽돌을 배에 싣고 와서 여기다 만들어서 가는 둘 중에 하나겠죠. 왜냐하면 흙을 벽돌 모양으로 꽃같이 만들어서 1400도에 도자기 굽는 방식, 고열에서 굽는 방식이에요. 일종의 뭐죠? 가끔 우리 보시면, 우리 시중에 보시면, 우리 단독주택 보면 빨간 적벽돌을 지은 집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씩. 그죠? 한 20년, 15년 된 집들. 그죠? 주로 빌라들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이와 같은 벽돌을 지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화분 벽돌이다. 연꽃이 그려졌다는 뜻입니다. 연꽃이 그렸다는 뭐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자꾸 얘기합니다만 연꽃은 부처님의 한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에 지석. 그 문을 열자 말자 무령을 열자마자 지석이 보이더라. 지석에 문을 열자마자 나오는 게 2가지가 있었죠. 문을 열었더니 지석. 그 다음에 잘못 그리면 이상하게 되는데 이걸 석수라고 불러요. 진묘수라고도 하고요. 진묘수 또는 돌로 만든 짐승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2개가 발견됐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에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적어놨어요. My name is 사마, 부여사마라고 적어놨습니다. 본인 이름이 부여사마다 적어놨습니다. 삼국의 왕정 유일무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본인 이름 처음 적힌 게 무령왕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석수, 진묘수, 일종의 밖에 들어온 잡신들을 갖다가 막는 방어 역할. 되게 좀 특이한 상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양날에도 꽃같은 무덤 형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중국이 훨씬 더 크고 우리는 약간 스몰 사이즈. 중국 놈들 하여튼 태국 놈들 보니까 되게 크게 만들어. 무덤도 크게 만들고 석수도 크게 만들고. 근데 우리는 작지만 좀 옹골차게 만들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령왕릉. 네. 그 다음에 매직권. 내가 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 지석에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있을까요? 네, 중국 화폐들 왕창 넣어놨어요. 내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이게 묻힐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일본산 금송강이 보이더라. 네, 금송강. 소나무 이름이 금송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색깔이요. 네, 금송으로 관을 만들었다 해서 금송관이랍니다. 이건 일본산입니다. 일본의 황실이라든가 예, 주로 귀족들의 무덤을 만들 때 관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었다. 그만큼 무령왕 시기와 일본의 관계가 되게 우호적 관계였다. 그래서 무령왕의 죽음에 관을 보내게 됐다. 그래서 하나,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왕의 무덤과 그 다음에 왕비의 무덤 두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자,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로따로 각자 죽었겠죠. 동시에 죽지는 않죠. 자주 얘기합니다. 동시에 죽는 방법은 부부가 운전하다 교통사고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사고 날 일이 없잖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상을 치렀다는 거예요. 즉 무령왕릉 결과를 보면 불교도 들어가고 연꽃무늬가 나오니까 도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유교도 보여요. 유교는 3년상이에요. 다르게 3년상이 뭐냐면 여기에 무덤을 가묘를 만들어 3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시신이 있었고 부패하면 뼈만 남을 거 아니야. 그 뼈만 출에다가 다시 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같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데에 무덤을 덮는 거예요. 무덤을 제작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졌겠죠. 되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유교의 모습도 보이더라. 금송관 생각나면 되겠어요? 3년상. 유교의 모습도 보이더라. 진묘수, 이상하게 생긴 동물. 여기 무령왕릉 가보신 분, 송산리 고분 가보신 분, 한 분? 입구에 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냐면 석수예요. 공주에 가면. 송산리 무덤 가면 입구부터 이런 돌멩이들이 중간중간에 입구에부터 쭉 진열되어 있어요. 가상의 석수들을 그려놔서 이거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비시기 갑니다. 사비는 요즘에 부여입니다. 살짝 저번에 모르는 사람은 사비는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부여의 지명입니다. 그 부여로 옮기신 분은 누구죠? 수도를 천도하신 분은? 백제 성왕입니다. 네, 무령왕의 아들이 성왕인데 성왕이 수도를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우리가 공주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협소해요.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금강하구를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길, 좀 무역의 활성화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옮긴 게 사비시대가 되겠습니다. 사비시대의 무덤은 뭐죠? 구울식 돌방 무덤, 벽화가 있습니다. 네. 웅진에서는 아까 벽화가 보이지 않고 있었죠. 사비시계는 벽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규모가 작지만 세련했다. 규모의 작고 있던 것 그게 키워드야. 즉 사이즈는 적지만 되게 세련됐다. 그런데 출제자들이 온화하고 규모가 크면 세련자들이 살짝 바꿀 거야. 단어 하나로 문제의 답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자, 규모가 작고 크게 동그랗게 별 표현을 줍니다. 규모는 작지만 옹골차게 만들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백제의 석불과 향로. 좀 쉬어야 되겠다. 네, 여기서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